밥은 먹었니? 아니, 안 먹었어. 엄마가 해주는 밥 먹을 거야.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 제발 일어나서 나 밥 해줘, 엄마. 너를 세상에서 제일 반듯한 남자로 키울 수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어. 민우야, 절대 엄마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가족을 위해 기꺼이 악역이 되었던 나의 사랑하는 세상아. 안녕.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98년 12월 그의 겨울바람은 유난히도 차미란의 살을 파고들었다. 대한민국이 망했다며 온 나라가 통곡하던 그 시절, 미란의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며칠 뒤 그녀의 집 거실에는 단풍처럼 붉고 흉측한 딱지들이 피어났다. 텔레비전에도 냉장고에도 심지어 5살 민우가 타고 놀던 세발자전거에도 빨간 딱지가 붙었다. 그 붉은 딱지들이 마치 미란의 목을 조르는 핏줄 같았다. 나라가 부도가 났다는 뉴스가 연일 흘러나오던 때였다. 멀쩡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한강 다리 위에는 양복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미란의 집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남편은 IMF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지 못했다. 부도 처리를 막아보겠다고 동분서주하던 그는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허무하게 심장이 멎어버렸다. 남편의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아니라 빚쟁이들의 난장판이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육개장 그릇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다. 죽으면 다야? 돈 내놔. 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영정사진 속 남편의 얼굴마저 겁에 질린 듯 보였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그 와중에도 며느리 미란을 잡지 못해 안달이었다. 곡소리를 하다가도 빚쟁이들이 물러가면 미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내가 남편을 잡아먹었다. 사주에 살이 끼더니 기어이 내 아들을 죽이고 집안을 말아먹었다. 어머니의 독설은 비수처럼 미란의 가슴에 꽂혔다. 하지만 미란은 울 자격도 없었다. 겁에 질려 엄마의 치마폭만 붙들고 있는 5살 민우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민우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미란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면서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반긴 건 텅 빈 집이 아니었다. 현관문 앞에는 붉은 글씨로 돈 갚으라는 욕설이 스프레이로 칠해져 있었고 대문은 누군가 발로 찬 듯 찌그러져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 집 망했대. 남편이 횡령을 했다나 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사람들의 시선이 송곳처럼 따가웠다. 시어머니는 안방에 드러누워 식음을 전폐했다. 내 신세야. 금지옥 옆 키운 내 아들이 가고 저런 며느리년이랑 빚만 남았으니 내가 어떻게 사냐.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밤새 거실을 메웠다. 미라는 죄인처럼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찬밥을 물에 말아 삼켰다. 먹어야 했다. 자신이 쓰러지면 어린 민우는 정말 고아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이었다. 미라는 잠든 민우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서재는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 같았다. 책들은 바닥에 뒹굴고 서랍은 모두 빠져나와 있었다. 빚쟁이들이 돈이 될 만한 건 모조리 뒤지고 간 흔적이었다. 미라는 흩어진 책들을 하나둘 줍기 시작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장부들, 그리고 가족 사진이 끼워진 다이어리. 그것들을 정리하다가 책장 깊숙한 곳 책장 바닥 널빤지 아래에 숨겨진 작은 틈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뭔가에 홀린 듯 미라는 손을 뻗었다. 손끝에 차가운 가죽에 감촉이 닿았다.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갈색 가죽 수첩이었다. 평소 꼼꼼했던 남편이 왜 이런 곳에 수첩을 숨겨두었을까 의아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다. 차용증이었다. 일금 30억 원 정. 미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세고 또 세었다. 분명 30억이었다. 그 밑에 적힌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다. 채권자 독사파, 채무자 박태석, 그리고 연대 보증일란에는 미란의 이름과 시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미란의 심장을 먹게 한 건 마지막 줄에 적힌 특약사항이었다. 본 채무 불이행 시 담보는 채무자의 직계 비속인 박민우로 한다. 숨이 턱 막혔다. 민우, 목숨보다 귀한 5살 아들을 담보로 걸다니.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싶어 수첩을 넘기던 미란의 손이 덜덜 떨렸다. 수첩 안에는 남편의 절박한 일기가 적혀 있었다. 10월 7일 회사 부도를 막으려면 어쩔 수 없다. 이 돈이면 공장 라인을 다시 돌릴 수 있다. 11월 20일 이자가 너무 비싸다. 협박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집사람과 어머니에게는 알릴 수 없다. 12월 1일 놈들이 민우 유치원 앞을 서성인다. 나는 끝난 것 같다. 남편의 글씨는 뒤로 갈수록 흘려 써져 있었고 군데군데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다. 그는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가족들 몰래 사채를 썼던 것이다. 그것도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독사파의 돈을 말이다. 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30억? 지금 집 전 재산을 다 팔아도 3억도 안 되는 판국에 30억이라니. 게다가 민우를 담보로 했다는 건 놈들이 언제든 아이를 해코지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때였다. 거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새벽 2시. 이 시간에 전화가 올 리가 없었다. 불길한 예감에 미라는 수화기를 들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마치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처럼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자다 깬 민우가 안방에서 울면서 걸어 나왔다. 엄마 무서워. 미라는 황급히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낮았다. 박태석 씨 댁 맞습니까? 네, 누구시죠? 저희는 태석 씨랑 동거래 좀 했던 사람들입니다. 남편분 장례는 잘 치르셨나 모르겠네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라는 직감했다. 이들이 바로 수첩에 적힌 그 독사파라는 것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미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킥킥거리며 웃었다. 아주머니 댁 꼬마가 참 귀엽더군요. 5살이라고 했나? 오늘 유치원에서 노란색 가방 메고 나오던데. 머릿속이 하얘졌다. 오늘 아침 미란이 민우에게 메어준 그 가방이었다. 놈들은 이미 민우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건드리지 마. 내 아들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미라는 악을 쓰며 소리쳤다. 하지만 남자는 여유롭게 대답했다.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요? 돈이나 준비하세요. 내일 찾아갑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뚜뚜뚜 하는 신호음이 마치 미란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수화기를 든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수첩과 곤히 잠든 줄 알았던 민우가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왜 그래? 민우의 맑은 눈망울을 보자 미라는 왈칵 눈물을 쏟았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새끼는 내가 지켜야 한다.
그 순간 미란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스쳤다. 이 빚은 상속된다. 내가 죽어도 내 아들이 갚아야 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수첩을 가슴에 품었다. 그날 밤 차미라는 악마와 거래를 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도 민우도 모르게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말이다. 창밖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며 흔들고 있었다. 마치 미란의 운명처럼 말이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차미란의 세상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퉁퉁 부은 눈으로 민우의 옷을 입혔다. 노란 유치원 체육복을 입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다. 엄마 오늘 돈가스 나오는 날이야. 나 꼭 다 먹고 올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잡는 아이를 보며 미란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래, 많이 먹고 와.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냈다. 하지만 버스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순간 미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골목 어기 전봇대 밑에 익숙한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더니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미란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어젯밤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분명했다. 손발이 차갑게 식었다. 놈들은 장난을 치는 게 아니었다. 정말로 아들 민우를 노리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미라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 하나를 신문지에 둘둘 말았다. 그리고 핸드백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다. 미친년 널뛰듯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남편의 수첩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다. 영등포 뒷골목의 허름한 상가 건물 3층. 입구부터 매캐한 담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미라는 이를 악물었다. 내 새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죽는다. 철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뿌연 담배 연기 사이로 험상궂은 사내들이 그녀를 쳐다봤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제 발로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소파 한가운데 다리를 꼬고 앉은 남자가 일어났다. 독사라고 불리는 사채업자였다. 그의 눈빛은 이름처럼 차갑고 징그러웠다. 돈은 준비해 오셨습니까? 30억? 현금으로 가져오셨을 리는 없고 집문서라도 들고 오셨나? 남자가 비아냥거리며 다가왔다. 미라는 핸드백을 움켜쥐며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돈은 없어요. 하지만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거래라. 가진 것 하나 없는 과부랑 무슨 거래를 합니까?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미라는 품에서 남편의 수첩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이 장부 원본이에요. 경찰에 넘기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하지만 이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거 경찰에 넘기면 죽은 남편 횡령 혐의만 더 확실해질 텐데요. 그럼 대개 아드님은 횡령범의 아들이 되는 거고. 말문이 막혔다. 놈들은 법보다 위에 있었고 미란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남자가 미란의 앞으로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었다. 사모님, 선택하세요. 아드님을 저희가 데려가서 키워드릴까요? 아니면 사모님이 몸이라도 팔아서 갚으시겠습니까? 섬뜩한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미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여기서 밀리면 민우는 끝장이다. 미라는 핸드백 속에 숨겨온 칼자루를 꽉 쥐었다가 놓았다. 폭력으로는 이들을 이길 수 없었다. 대신 미라는 무릎을 꿇었다.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려도 상관없었다.
어미로서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의 발가락이라도 빨 수 있었다. 부탁합니다. 제 아들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대신 제가 다 갚겠습니다. 평생이 걸리든 내 몸이 부서지든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서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 새끼랑 시어머니는 놔주세요. 남자가 흥미롭다는 듯 미란을 내려다보았다. 혼자서 30억을 갚겠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저를 어디든 팔아넘기셔도 좋습니다. 식당이든 공장이든 섬이든 상관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일해서 갚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피워 물며 고개를 까딱였다. 말해보세요. 이 빚은 오로지 저 혼자만의 것으로 해주세요. 민우와 어머니에게는 10원 한 장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세요. 그리고 제가 도망갔다고 소문을 내주세요. 남자의 눈썹이 꿈틀했다. 도망이라. 네. 빚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야반도주한 파렴치한 년으로 만들어주세요. 바람이 나서 딴 남자랑 도망갔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야 빚쟁이들이 시댁으로 찾아가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모든 어그로를 끌고 사라지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독사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미란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독하네. 역시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더니.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던졌다. 신체 포기 각서와 연대 보증 채무 인수증이었다. 좋습니다. 어차피 댁내 집구석 다 털어도 30억은 안 나옵니다. 죽은 사람보다는 산 사람을 쥐어짜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죠. 대신 약속 하나 어기면 그 즉시 아들을 데려옵니다. 알겠습니까?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었다. 꾹 누르는 손가락 끝에서 핏물이 배어 나오는 것 같았다. 이것으로 그녀는 참이란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빚 갚는 기계가 되기로 계약했다. 계약은 성립되었습니다. 내일 새벽 봉고차 한 대가 집 앞으로 갈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타고 나오세요. 남자의 말을 뒤로하고 건물을 빠져나왔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라는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연말 분위기로 들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하나. 오늘이 민우와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이라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왔냐? 밥은?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며느리가 걱정되어 밥통에 밥을 남겨둔 걸 알고 있었다. 그런 어머니를 보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라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쌀쌀맞게 대꾸했다. 생각 없어요. 그리고 방문을 닫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민우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 왔다. 이거 봐. 우리 가족이야. 아이가 내민 그림 속에는 아빠, 엄마 그리고 민우가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미라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민우가 너무 예뻐서 그래.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전해져 왔다. 보드라운 볼을 비비며 냄새를 맡았다. 아기 냄새, 땀 냄새. 미라는 이 냄새를 평생 잊지 않으려고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민우야, 엄마가 없어도 밥 잘 먹고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알았지.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럴게. 근데 엄마 어디가?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미란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란은 대답 대신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다. 오늘 밤이 지나면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떠나야 한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차미란의 피눈물처럼 말이다. 내일 아침이 오지 않기를. 이 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미라는 잠든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새벽은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차미라는 거울 앞에 앉았다. 화장대 위에 놓인 빨간 립스틱을 집어든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소에는 바르지도 않던 진한 핏빛 색깔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위태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미라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입술을 깨물며 립스틱을 덧발랐다. 웃어야 한다. 독해져야 한다. 그래야 아들 민우가 산다. 마치 입술에 피를 바르는 심정으로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짐 가방은 단출했다.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의 사진 한 장. 그것이 차미란이라는 여자가 챙긴 인생의 전부였다. 미라는 방으로 들어가 잠든 민우의 발치에 소리 없이 앉았다. 대야에 받아온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아이의 작은 발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발가락 하나하나, 발바닥에 굳은 살 하나까지. 그녀의 손길은 기도하듯 간절했다. 내 손길을 기억해 주렴.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 떠났다는 걸 언젠가는 알아주렴. 미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대야 물 위로 파문을 일으켰다. 아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가지마. 잠꼬대인 줄 알면서도 미란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놓았다. 이제 이 손을 잡을 자격이 그녀에게는 없었다. 날이 밝았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 김 여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미란에게는 그마저도 사치였다. 미란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부엌으로 걸어갔다. 이제부터 그녀는 천하의 페류나가 되어야 했다. 어머니, 저 할 말 있어요. 어머니가 국을 푸다 말고 며느리를 쳐다보았다. 화려한 화장에 짐 가방까지 들고 있는 미란의 모습에 김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 꼴이 그게 뭐냐? 어디 가냐? 미란은 턱을 치켜들고 차갑게 내뱉었다. 저 이 집 나갈래요. 뭐? 나가다니? 민우는 어쩌고? 민우고 뭐고 이제 지긋지긋해요. 남편 죽고 빚더미에 앉은 이 집구석에서 더는 못 살겠어요. 어머니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다. 쟁그랑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딴 살림을 차리겠다는 거야? 네. 저 만나는 남자 있어요. 그 사람은 돈도 많고 저를 편하게 해준대요. 구질구질하게 빚 갚으면서 늙어 죽기 싫어요. 거짓말이었다. 제 살을 도려내는 듯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단념시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 천벌을 받으련 내가 사람이야? 짐승도 제 새끼는 안 버려. 자, 어머니의 매운 손바닥이 미란의 뺨을 후려쳤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지만 미란은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다. 맞아야 했다. 더 맞고 더 욕을 먹어야 어머니가 며느리를 미련 없이 잊을 테니까. 그래요. 저 나쁜 년이에요. 그러니까 찾지 마세요. 민우도 어머니가 알아서 키우세요. 짐덩어리 귀찮아 죽겠으니까. 미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비수가 되어 그녀 자신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다. 그때였다. 안방 문이 열리고 민우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 엄마, 할머니 왜 싸워? 아이의 목소리에 미란의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미란은 독하게 마음을 먹고 민우를 노려보았다. 박민우, 저리 비켜. 엄마, 어디가? 예쁜 옷 입고 어디가? 민우가 엄마의 다리에 매달렸다. 고사리 같은 손이 미란의 바짓단을 꽉 움켜쥐었다. 이 손을 뿌리쳐야 한다. 이 손을 놓아야 내가 산다. 미란은 눈을 질끈 감고 아이를 거칠게 밀쳐냈다. 이거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 쿵. 민우가 엉덩방아를 찌우며 넘어졌다. 아이는 놀란 토끼 눈을 하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엄마 잘못했어. 안 그럴게. 가지 마.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다시 엄마의 다리를 잡으려 했다. 미란의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아이를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밖에서는 빵빵하고 경적 소리가 들렸다. 약속한 시간이 된 것이다. 어머니, 민우 잘 키우세요. 그리고 빚쟁이들 찾아오면 며느리가 돈 들고 튀었다고 하세요. 그래야 어머니가 살아요. 마지막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뱉어내고는 미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다. 가거라. 나가서 객사나 해버려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어머니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와 민우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쟁쟁하게 울렸다. 엄마, 엄마. 신발도 신지 않은 민우가 맨발로 쫓아나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아침이었다. 아이는 빗물에 젖은 채 엄마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미라는 대문 앞에 서 있는 검은색 봉고차에 올랐다. 차 문을 닫으려는 순간 빗속을 달려온 민우가 차 창문을 두드렸다. 엄마 문 열어. 나도 데려가. 엄마.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이의 눈물 범벅된 얼굴이 보였다. 작은 손바닥이 유리에 닿아 미끄러져 내렸다. 미라는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출발하세요. 빨리요. 운전석에 앉은 사채업자 직원이 혀를 차며 기어를 넣었다. 독하시네. 애가 저렇게 우는데. 차가 출발하자 민우가 빗길에 넘어지면서도 차를 쫓아왔다. 사이드미러 속에서 아이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진흙투성이가 된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아들. 미란의 목숨. 미란의 전부. 차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 때까지 미란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골목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머리를 쥐어뜯어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를 용서하지 마라. 평생 엄마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라. 그 증오가 너를 살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 차창 밖으로 무심한 겨울비만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제 참이라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이름도 없고 가족도 없는 오로지 빚을 갚기 위해 존재하는 유령이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지옥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어머니의 멍에를 짊어진 채 말이다. 참이란의 손가락 끝에는 지문이 없었다. 뜨거운 불판을 닦고 독한 세제를 맨손으로 만지며 10년을 살았더니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진 것이다.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러 갔다가 지문이 찍히지 않아 애를 먹었을 때 미라는 씁쓸하게 웃었다.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참이란이라는 여자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날 빗속을 뚫고 집을 나온 후 미라는 서울을 떠나지 못하고
변두리 쪽방촌에 숨어들었다. 사채업자 독사는 약속대로 그녀를 감시했다.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는 날이면 귀신같이 나타나 돈을 쓸어갔다. 사모님, 이번 달도 실적이 좋네요. 정말 독종이야, 독종. 그는 혀를 내둘렀다. 미라는 식당 설거지부터 목욕탕 청소, 건물 계단 청소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다. 잠이 오면 허벅지를 꼬집고 바늘로 찔러가며 일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을 때마다 그녀는 수첩 속에 끼워둔 민우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 5살 민우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민우야, 밥은 먹었니? 엄마는 오늘도 열심히 돈 벌었다. 우리 민우 빚 갚으려면 엄마가 쉬면 안 돼. 사진에 대고 혼잣말을 속삭이는 게 미란의 유일한 낙이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렀다.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훌쩍 지났다. 미란의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려앉았고 허리는 구부정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통장에 찍힌 송금 내역만큼 빚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그동안 미라는 민우를 딱 3번 보았다. 물론 아주 먼 발치에서. 첫 번째는 민우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이었다. 교문 밖 전봇대 뒤에 숨어 졸업장을 든 민우를 훔쳐보았다. 시어머니는 10년 전보다 훨씬 늙으셨지만 여전히 꼿꼿했다. 우리 강아지 장하다. 엄마 없는 서름안당하게 할미가 너는 꼭 최고로 키울 거야. 어머니가 민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다. 하지만 민우의 표정은 어두웠다. 졸업식장에 온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짜장면을 먹으러 간다고 들떠 있었지만 민우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 표정이 너무나 쓸쓸해 보여서 미라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내 새끼 한번 안아주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미란의 꼴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생선 비린내와 땀 냄새에 찌든 옷을 입고 어떻게 아들 앞에 나설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민우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다. 미라는 몰래 민우가 다니는 학교 근처 분식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혹시라도 민우가 지나가다 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어느 날 늦은 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그 틈에서 훤칠하게 자란 민우를 발견했다. 교복을 입은 민우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민우를 불렀다. 야, 박민우. 너네 엄마 도망갔다며. 그래서 너네 할머니가 폐지 줍는다며. 주방에 숨어있던 미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철없는 아이들의 놀림에 그녀의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다. 민우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았다. 주먹을 꽉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싸움이라도 날까봐 미라는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민우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도망갔어. 돈 때문에 자식 버리고 도망간 여자야. 그래서 나는 그 여자가 밉지 않아.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니까. 순간 미란의 숨이 턱 막혔다. 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운 독설이었다. 나는 꼭 검사가 될 거야. 검사가 돼서 그런 인간들 싹 다 잡아서 쳐넣을 거야. 그게 내 목표야. 민우는 친구들을 쏘아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미라는 주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민우야. 나를 미워해라. 나를 증오해라. 그 증오가 너를 강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엄마는 1000번이라도 벌레가 되어주마. 내 아들이 나약하게 무너지는 것보다 차라리 독해지는 게 나았다. 세 번째로 민우를 본 건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흐른 뒤였다. 서울의 명문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동네방네 플래카드가 걸렸다고 했다. 미라는 그날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다 말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우리 민우가 해냈어요. 당신 닮아서 머리가 좋은가 봐요. 기쁨의 눈물과 회한의 눈물이 섞여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밤 미라는 사채업자 사무실을 찾아갔다. 독사가 그녀를 보며 혀를 찼다. 아이고 이 아줌마야. 이제 몸도 성한 데가 없으면서 일을 좀 줄이지 그래. 아들 서울대 갔다며. 이제 아들한테 가서 효도나 받지.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빚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 앞길 막을 수 없어요. 판검사 될 아이한테 사채 빚 갚는 애미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그 아이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약속 지키세요. 절대 민우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독사는 질린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진짜 지독한 모정이네. 그깟 자식이 뭐라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갈아 넣어. 미라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깟 자식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숨보다 귀한 우주였다. 하지만 미란의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기침을 할 때마다 피 섞인 가래가 나왔고 밤이면 뼈마디가 쑤셔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병원에 가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병원비 한 푼이라도 아껴서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 민우가 사법고시를 보는 날이 다가왔다. 미라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민우의 고사장으로 향했다. 합격 여시라도 문에 붙여놓고 오고 싶었다. 고사장 앞은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미란도 구석진 나무 뒤에 숨어 두 손을 모았다. 부처님 예수님, 제 남은 수명을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발 우리 민우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 죗값은 제가 지옥불에 떨어져서라도 다 받겠습니다. 그때 교문 밖으로 걸어 나오는 민우의 모습이 보였다. 어엿한 청년이 된 민우는 훤칠하고 잘생긴 모습이었다. 민우의 곁에는 늙으신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다.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민우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시험은 잘 봤냐? 내 느낌이 좋아요. 그래, 내 새끼 장하다. 내 어미란 년은 소식 한 장 없는데 내가 이렇게 잘 커줘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머니의 말씀에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할머니, 그 여자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제 인생의 어머니는 할머니뿐이에요. 저 꼭 검사돼서 할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민우의 단호한 목소리가 미란의 귀에 박혔다. 제 인생의 어머니는 할머니뿐이라는 그 말. 당연한 말인데도 미란의 심장이 베인 듯 아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웃었다. 그래 민우야. 그거면 됐다. 내가 훌륭하게 자라주었으니 나는 이제 그림자로 돌아가마. 평생 너의 그림자가 되어 뒤에서 지켜주마. 미라는 모자가 다정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찬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앙상한 옷자락을 흔들었다. 어느새 미란의 손등에는 굵은 핏줄만이 앙상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이 낡고 병든 몸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었고 지켜야 할 비밀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참이라는 또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마치 죄를 지은 도망자처럼. 참이란의 속은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다. 처음에는 그저 못 먹고 험한 일을 해서 위병이 났거니 했다. 약국에서 파는 소화제와 진통제를 밥처럼 씹어 삼키며 버텼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명치를 쥐어짜는 고통에 밤마다 식은 땀으로 이불을 적셨다.
기침을 하면 목구멍에서 비릿한 피 맛이 올라왔다. 그래도 미라는 병원에 갈 수는 없었다. 병원비 낼 돈이면 빚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갚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뼈를 깎고 살을 발라내어 갚은 돈이 이제 고작 몇 천만 원 남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조금만 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높은 가을날이었다.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는 검은 세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신임 검사 임관식이 있는 날이라고 했다. 미라는 공사장 작업복 대신 시장에서 산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혹시라도 냄새가 날까봐 목욕탕에서 때를 밀고 또 밀었다. 검찰청 정문 앞 화단 뒤에 몸을 숨긴 미란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웅장한 건물 입구에서 법복을 입은 청년들이 걸어 나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얼굴. 미란의 아들 민우였다. TV 뉴스에서나 보던 검사복을 입은 아들이 늠름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친구가 이번 연수원 수석이라며. 홀어머니 모시고 어렵게 공부했다던데 대단해. 앞날이 창창하구먼. 사람들의 칭찬 소리에 숨어있던 미란의 어깨가 으쓱해졌다. 보세요. 저 사람이 내 아들입니다. 내가 버리고 내가 지옥으로 밀어넣어서 독하게 키운 내 새끼입니다. 미라는 소리치고 싶은 걸 꾹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민우의 곁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어머니는 민우의 손을 잡고 연신 눈물을 훔쳤다. 영감님, 우리 민우 영감님. 어머니가 민우를 부르는 호칭에 미란의 가슴이 찡했다. 민우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눈부셔서 미라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화단턱에 주저앉고 말았다. 먼 발치서나마 아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늘은 미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임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무렵이었다. 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민우와 떨어졌다. 미라는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몰래 뒤를 밟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화장실에서 나온 어머니가 민우가 있는 곳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주차장을 지나 찻길 쪽으로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향했다. 어머니, 미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올 뻔했다.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집에 가야지. 우리 며느리가 밥 해놨을 텐데. 미란아, 밥 먹자. 숨이 턱 막혔다. 미란아. 그것은 26년 전 그녀가 버리고 나온 이름이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그토록 저주하고 미워했으면서 무의식 중에 미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어머니의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였다.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가로 어머니가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다. 할머니, 어디선가 민우가 달려와 어머니를 낚아챘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차가 오잖아요. 놀란 민우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민우를 쳐다보았다. 누구세요? 우리 미란이 못 봤어요? 방금 여기 있었는데. 민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할머니, 저 민우예요. 그 여자가 여기 왜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제발. 민우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미라는 가로수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치매였다. 그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가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도망간 며느리를 찾는단 말인가. 차라리 욕을 하지. 나쁜 년이라고 돌을 던지지. 왜 밥을 먹자고 하는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미라는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다. 그날 밤 미라는 결국 피를 토하고 응급실에 실려갔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혀를 찼다. 보호자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혼자예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서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만 미라는 덤덤했다.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26년을 죄인으로 살았는데 곱게 늙어 죽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었다. 선생님, 진통제나 좀 많이 주세요. 아직 할 일이 남아서요.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미라는 입원하라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병원을 나왔다. 마지막 남은 빚 3천만 원. 그 돈을 갚기 전에는 죽을 수 없었다. 죽어서 저승에 가서 남편을 볼 면목이라도 있으려면 빚 문서는 깨끗하게 정리해야 했다. 미라는 사채업자 독사를 찾아갔다. 26년의 세월 동안 그도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사장님, 남은 돈 제가 어떻게든 다 갚을 겁니다. 대신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독사가 미란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눈치챈 듯했다. 무슨 부탁? 제가 죽으면요. 이 수첩. 미라는 품 안에서 너덜너덜해진 남편의 가죽 수첩을 꺼냈다. 이거 우리 민우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다 갚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망간 게 아니라고. 사실은 빚 때문에 그랬다고. 아니에요. 말을 하려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진실을 알면 민우가 얼마나 아파할지 알기에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냥 빚 다 갚았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깨끗한 몸이 되었다고만. 독사가 담배를 비벼 끄며 한숨을 쉬었다. 아줌마, 안희박 검사 어머니, 당신 진짜 지독하다. 내가 사채업 30년 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봐. 알았으니까 가서 몸조리나 해. 이자 탕감해 줄 테니까 원금만 가져와. 그 악질 독사가 처음으로 베푼 호의였다. 가게를 나오는데 찬바람이 훅 끼쳐왔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다. 민우야, 엄마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보고 싶다. 미치도록 보고 싶다.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서 먹이고 싶다. 하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운명이 원망스러웠다. 위장이 끊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미라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쓰러지면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 미라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식당 주방으로 향했다. 설거지통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그릇들이 마치 미란이 갚아야 할 업보처럼 보였다. 고무장갑을 끼는 그녀의 손등 위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얼굴에 퀭한 눈동자.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피부는 검게 죽어 있었다. 그것은 괴물이었다. 자식의 고열을 짜내어 연명한 죄 많은 괴물의 모습이었다. 달력을 보았다. 의사가 말한 3개월에서 이제 보름 남짓 남았다. 몸 안의 암세포가 뼈를 갉아먹는 고통은 진통제를 한 줌씩 털어넣어도 가라앉지 않았다. 하지만 참이라는 웃었다. 드디어 끝이 보였기 때문이다. 어제 받은 일당 5만 원. 그것으로 마지막 빚을 송금했다. 26년. 그 징글징글했던 30억의 빚을 미란의 손으로 다 갚았다. 통장 잔고는 0원. 미란의 인생도 0원. 이제 정말 갈 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다. 멀리서라도 좋으니 아들 민우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눈을 감고 싶었다. 미라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민우가 산다는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고급 아파트 단지는 입구부터 경비가 삼엄했다. 미란의 행색을 본 경비원들이 코를 막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코 냄새야. 할머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기 가서 구걸해요. 입주민들 지나가다 보면 난리 나요. 미라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굽신거리며 단지 밖 놀이터 벤치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뱃속에 있는 덩어리가 요동을 쳤다. 피 섞인 기침이 터져나와 입을 틀어막았다. 손수건이 붉게 물들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잠옷 차림에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노인. 헝클어진 백발머리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미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머니였다. 김 여사님. 그 고고하고 자존심 강하던 분이 엄동설 안에 얇은 잠옷 바람으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어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매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다. 밥 좀 줘. 우리 며느리가 밥을 안 줘. 배고파 죽겠어. 사람들은 미친 노인 취급을 하며 피했다. 미라는 아픈 배를 움켜쥐고 달려갔다. 어머니. 미란의 목소리에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미란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아, 저 알아요. 우리 집 식모집. 밥 줘. 배가 너무 고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천하의 악독한 시어머니였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다. 미라는 주머니를 뒤져먹다 남은 빵 조각을 꺼냈다. 어머니는 짐승처럼 빵을 낚아채 허겁지겁 입에 넣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해요. 미란이 등을 두드려주자 어머니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는 미란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어라, 너 미란이 아니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치매에 걸렸어도 며느리를 알아보시는 걸까? 미란아, 너 왜 이제 왔어? 내가 너 주려고 고등어 구워놨는데. 민우가 너 찾더라.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 이년아.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미란도 모르게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냄새나는 노숙자와 치매 노인의 포옹.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구경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죽일 년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이었다. 당신 뭐야? 등 뒤에서 서리빨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너무나 차가운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민우가 서 있었다. 반듯한 정장 차림의 민우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민우야. 미란도 모르게 이름이 튀어나올 뻔했다. 민우가 성큼성큼 다가와 미란을 거칠게 밀쳐냈다. 이거 안 나. 어디서 더러운 손으로 우리 할머니를 만져. 그 힘에 밀려 미란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찍히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민우는 급히 어머니를 살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혼자 나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 어머니는 민우를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렸다. 민우야, 저기 미란이 왔다. 내 엄마 왔다. 민우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미란에게 꽂혔다. 경멸, 혐오, 벌레를 보는 듯한 그 눈빛에 미란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우리 엄마라니요. 저런 거지 같은 여자가 어떻게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는 죽었어요. 돈 들고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을 거라고요. 민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미란의 가슴에 날아와 꽂혔다. 맞다, 민우야. 내 말이 맞다. 내 엄마는 죽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여자는 그저 냄새나는 거지일 뿐이다.
민우는 지갑을 꺼내더니 5만 원권 지폐 2장을 꺼냈다. 그리고 미란의 앞에 툭 던졌다. 마치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듯이. 이거 받고 꺼져요. 다시는 우리 할머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요.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돈이 바람에 날려 미란의 무릎 앞으로 떨어졌다. 민우는 미란의 옷깃이 닿았던 어머니의 팔을 손으로 탁탁 털어냈다.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듯이. 가요 할머니. 민우가 어머니를 부축하고 돌아섰다. 어머니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미란아, 미란아 밥 먹고 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미란은 멍하니 바닥에 앉아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너무 아파서, 너무 비참해서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다. 바람에 날리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마치 미란의 인생 같았다. 아들의 손길. 26년 만에 닿은 아들의 손길은 따뜻한 포옹이 아니라 차가운 밀침이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고마웠다. 건강해 보여서, 나 같은 엄마는 있고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그것으로 되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었다. 이 돈은 쓸 수 없다. 내 아들이 처음으로 내게 준 용돈. 이 돈을 쥐고 저승으로 가겠다. 갑자기 미란의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쿨러. 입안 가득 시뻘건 선혈이 쏟아져 나왔다. 바닥에 떨어진 5만 원권 지폐 위로 붉은 핏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세상이 핑 돌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미라는 희미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아들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다. 행복해라 민우야. 부디 행복해라.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대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디선가 어머니의 밥 먹으라는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삐소리와 함께 기계음만이 차갑게 울리는 하얀 방.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응급실 침대 위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다. 신혼 미상의 노숙자. 그것이 병원 차트에 적힌 차미란의 이름이었다. 의식은 까마득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지만 귓가에는 웅웅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환자분 소지품에서 연락처가 나왔어요. 이 번호로 전화해봐.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잠시 후 누군가의 구두 발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다. 아주 급하고 화가 난 듯한 발걸음이었다. 누가 보호자입니까? 아까 전화 받은 박민우 검사입니다. 민우였다. 미란의 아들이 왔다. 하지만 미란은 눈을 뜰 수 없었다. 마취제 때문인지 아니면 죽음이 코앞이라 그런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민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도대체 누굽니까? 저는 아는 노숙자가 없는데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하신 겁니까? 간호사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환자분 옷 안주머니에서 이 수첩이 나왔어요. 맨 뒷장에 검사님 명함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가족 사진도 있고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미란의 평생의 피와 땀이 어린 그 낡은 가죽 수첩이 민우의 손으로 넘어가는 소리였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이런 더러운 수첩은 처음 보는데요. 이게 뭡니까? 냄새나게. 민우가 수첩을 펴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첫 장에 붙어 있는 빛 바랜 사진. 젊은 시절의 남편과 미란, 그리고 5살 민우가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보았을 것이다. 민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이게 왜? 이 사진이 왜 여기? 종이 넘기는 소리가 빨라졌다. 바스락 바스락. 그 소리가 마치 멈춰있던 미란의 심장을 긁는 소리처럼 들렸다. 수첩 안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
1998년 12월 31일 50만 원 송금. 1999년 1월 31일 100만 원 송금. 2002년 3월 5일 200만 원 송금. 26년간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사채업자에게 보낸 송금 내역들이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미란이 피로 쓴 일기들이 민우의 눈에 박혔다. 2005년 2월 민우 중학교 입학 교복비가 비싸다던데 식당 설거지를 더 늘려야겠다. 보고 싶다 내 새끼. 2010년 11월 수능 날이다. 절에 가서 108배를 올렸다. 도시락도 못 사주는 못난 애미를 용서해라. 2015년 사법고시 합격 축하한다. 민우야. 먼발치서 내 얼굴 본 걸로 됐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종이를 넘기는 민우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다.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민우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 그곳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 한 장이 접혀 있었다. 신체 포기각서, 채무자 참의란, 특약사항 본인이 도망가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담보인 아들 박민우를 포기한다. 단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시 채권자는 박민우와 시어머니 김 여사에게 일절 접근하지 않는다. 민우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 아. 말이 되지 못한 비명들이 응급실을 가득 메웠다.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돈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었어.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민우가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 하고 무릎을 꿇은 민우는 미란의 침대 난간을 붙잡고 오열했다. 엄마, 엄마. 26년 만에 처음으로 불러보는 그 이름. 아저씨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그 여자도 아닌 엄마. 그 한마디에 미란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것도 모르고 나는 평생 엄마를 미워하고 저주했는데. 민우는 미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딱딱하게 굳은 엄마의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통곡했다. 손이 왜 이래? 손이 왜 돌덩이 같아? 얼마나 고생을 한 거야? 얼마나 아팠을 거야?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 소리가 들렸다. 치매기가 있다던 어머니가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고 들어왔다. 병원 연락을 받고 온 모양이었다. 민우야, 왜 우냐? 누가 죽었냐? 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민우와 미란을 번갈아 보았다. 그러다 민우 손에 들린 수첩을 보았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거 태석이 수첩 아니냐? 내 아들 태석이 냄새가 나는데.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글씨들을 더듬거리며 읽었다. 치매로 흐려진 기억 속에서도 아들의 필체와 며느리의 필체는 알아보시는 듯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민우 잘 부탁해요. 저 같은 년은 잊으세요. 수첩 구석에 적힌 미란의 마지막 편지를 본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 아가, 미란아. 어머니의 정신이 기적처럼 돌아온 것일까? 어머니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미란의 침대 위로 엎어졌다. 내가 미친년이다. 내가 늙은 여우야.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며느리 등골까지 빼먹었구나.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이 애미가 죄인이다. 어머니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울었다. 일어나라 미란아. 눈 좀 떠봐라. 내가 잘못했다. 따뜻한 밥 한 끼 못해 먹이고 내가 너를 생가부 만들고 생지옥으로 보냈구나. 응급실 안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숙연해져서 고개를 돌렸다. 민우는 미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엄마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서 욕이라도 해줘요. 나 같은 자식 놈 때려라도 줘요. 까지 마요, 엄마. 나 이제 엄마 호강시켜줄 수 있어. 돈도 많이 벌고 검사도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눈 좀 떠봐.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미란의 환자복을 적셨다. 그 축축하고 따뜻한 느낌이 마취제보다 더 강하게 미란의 의식을 깨웠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울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꿈일까? 아니면 죽기 전에 보는 환상일까? 내 아들 민우, 그리고 내 어머니. 두 사람이 곁에 있었다. 나를 보고 울어주고 있었다. 진심이 헛되지 않았다.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미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목구멍이 타들어가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미란은 마지막 힘을 다해 입술을 달싹였다. 민우야, 어머니. 미란의 목소리에 민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엄마, 엄마 나 보여? 나 민우야. 미란은 떨리는 손을 들어 민우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다. 거칠디 거친 손바닥에 아들의 부드러운 살결이 닿았다. 따뜻했다. 이 온기를 느끼기 위해 26년을 얼음장 같은 바닥에서 굴렀나 보다. 밥은 먹었니? 그 순간 민우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 안 먹었어. 엄마가 해주는 밥 먹을 거야.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 일어나서 나 밥 해줘, 엄마.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점점 눈이 감겨왔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이제는 쉴 수 있으니까. 빛도 없고 오해도 없는 곳. 그곳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귓가에 들리는 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따뜻했다. 26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들의 손은 투박하고 거친 미란의 손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어루만지고 있었다. 미란이 눈을 뜨니 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다. 어느새 일반 병실로 옮겨진 모양이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집을 나오던 그날처럼 세상이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때처럼 춥지는 않았다. 곁에는 목숨보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까. 엄마겠어? 쪽잠을 자던 민우가 벌떡 일어났다. 눈이 퉁퉁 부어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미란의 가슴이 아릿했다. 민우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쉰 소리가 났다. 응, 엄마 나 여기 있어. 물 좀 줄까? 아니면 어디 아파? 허둥지둥하는 천하의 검사님 모습에 미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다. 아니,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미란의 말에 민우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나는 엄마가 우리 버리고 가서 잘 사는 줄만 알고. 민우가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다. 미라는 힘겹게 손을 들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엄마는 버틸 수 있었어. 내가 나를 미워하는 힘으로 독하게 공부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잖니. 엄마는 그거면 됐어. 장사 미천치고는 꽤 괜찮았지 뭐니. 엄마의 농담에도 민우는 웃지 못하고 미란의 손등에 입술을 묻고 울기만 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다. 어머니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미란아 일어났냐? 어머니의 눈빛은 맑았다. 마치 옛날 그 꼿꼿하던 김 여사님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어머니, 그래 배고프지. 내가 죽 써왔다. 병원 밥 맛없어서 못 먹는다며. 내가 좋아하던 잣죽이다.
어머니가 침대 곁으로 다가와 숟가락을 들었다. 아해라. 시어머니가 떠먹여주는 죽 맛 좀 보자.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미란의 입가로 숟가락을 가져다 주었다. 고소한 잣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목구멍이 꽉 막혀 넘어갈 것 같지 않았지만 미란은 꿀꺽 삼켰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그 죽은 26년 묵은 가슴속 응어리를 녹여주는 것 같았다. 맛있냐? 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기운 차려서 나랑 집에 가자. 가서 밀린 빨래도 하고 김장도 해야지. 너 없으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어머니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집에 다시는 못 간다는 걸. 그래서 마지막으로 며느리 노릇이 아니라 딸 노릇을 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어머니, 왜? 죄송해요. 제가 먼저 가서 남편 만날게요. 가서 태석 씨한테 어머니 잘 계시다고 전할게요.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미란의 손을 꽉 잡았다. 주름진 두 손이 포개졌다. 가긴 어딜 가. 이 나쁜 년아. 시어미보다 먼저 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태석이 그놈 만나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전해라. 지 마누라 고생시킨 못난 놈이라고 등짝을 후려갈길 거니까. 어머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고생했다. 내 며느리 하느라 욕봤다. 다음 세상에서는 부잣집 귀한 딸로 태어나서 호강만 하고 살아라. 절대 나 같은 시어미 만나지 말고. 그 투박한 위로가 미란에게는 천금보다 귀한 칭찬이었다.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다. 통증도 사라지고 숨쉬기도 한결 편안해졌다.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미라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민우야, 내 엄마. 엄마 서랍장 속에 통장이 하나 있어. 얼마 안 되지만 그거 너 장가갈 때 보태 써라. 그리고 절대 엄마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엄마는 불행하지 않았어. 너를 지킬 수 있어서, 너를 세상에서 제일 반듯한 남자로 키울 수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어. 시야가 점점 흐릿해졌다. 하얀 눈이 내리는 창밖으로 남편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젊은 시절의 그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짓하고 있었다. 여보, 이제 와. 이제 짐 내려놓고 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엄마 안 돼. 눈 감지 마. 엄마 사랑해. 사랑해요, 엄마. 민우의 절규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미라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들의 손을 꽉 쥐었다. 민우야, 사랑한다. 내 아들, 내 목숨, 내 전부. 밥 잘 챙겨 먹고, 어머니 잘 모시고,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 스르르. 미란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이 삐하는 긴 소리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았다. 영혼이 빠져나온 육신을 붙들고 통곡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 슬픔이 자신을 잡지 못하도록 미라는 서둘러 남편의 손을 잡았다. 몸을 짓누르던 30억의 빚도, 가족을 버린 페류나라는 오명도, 자식에 대한 죄책감도, 모든 멍에가 벗겨진 차미란의 어깨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며칠 뒤 장례식장은 검은 양복을 입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다. 상주 완장을 찬 민우는 의젓하게 조문객을 맞이했다. 영정사진 속의 차미란은 활짝 웃고 있었다. 민우가 사법고시 합격했을 때 몰래 찍어두었던 그 사진이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빈소 한 구석. 어머니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입구에서 낯선 화환 하나가 들어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사 대표 독사. 민우가 그 화환을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는 품에서 낡은 가죽 수첩과 서류 뭉치를 꺼냈다. 화장터의 불꽃 속으로 수첩이 던져졌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사체 장부와 신체 포기 각서를 순식간에 재로 만들었다. 잘 가요, 엄마. 이제 빚 같은 거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웠어요. 민우의 눈물이 불꽃 위로 떨어졌다.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엄마의 흔적들을 보며 민우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 났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려나 보다. 사람들은 말한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 위대함 뒤에는 뼈를 깎는 고통과 피눈물 나는 희생이 숨겨져 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혹시 길을 가다 낡고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을 보거든 너무 흉보지 말기를. 그 굽은 등 뒤에는 자식을 위해 지옥불을 견뎌낸 숭고한 멍에 자국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느 날 문득 불어오는 바람에 잣죽 냄새가 실려온다면 기억해 주기를. 가족을 위해 기꺼이 악역이 되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기를. 민우처럼 늦은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말이다. 안녕. 나의 사랑하는 세상아. 안녕.